타인의 고통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복수는 무엇일까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침묵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철저한 무시의 5가지 철칙을 공개하겠습니다. 독성 가득한 상대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 결정적인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이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종자들의 심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판을 뒤집을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독성이 강한 사람을 무시해 본 적이 있는지, 그때 결과는 어땠는지 공유해 주세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이런 문제를 겪었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무시가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 이해하려면 나르시시스트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거대하고 시꺼먼 블랙홀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구멍은 바로 지독한 열등감과 공허함입니다. 이 텅 빈 속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의 감정이 바로 그들의 먹이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감탄은 물론 눈물과 분노, 고통까지도 그들에게는 최고의 만찬이 됩니다. 여러분이 반응할 때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권력을 확인합니다. 가스라이팅이나 학대의 피해자들은 흔히 가해자를 이해시키려 애쓰며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애초에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논리를 찾으려 하죠. 하지만 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무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산소 공급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줄인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5가지 단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기 위한 제일 원칙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0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대응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대를 응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면전에 대고 울분을 토하는 것이라 믿곤 합니다. 진심을 다해 조목조목 따지면 상대가 잘못을 깨달을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눈물이나 분노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격한 반응을 보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우월감을 느낄 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밤새 고민하며 10줄이 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고통과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상대의 참회를 기다리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고작 알았어 한마디이거나 차가운 무시뿐입니다. 결국 당신은 또다시 상처받고 억울함에 몸을 떨게 될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당신은 철저히 감정의 무풍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도발에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도 분노 섞인 비난을 쏟아내지도 마세요. 싸늘하고 무표정한 당신의 얼굴이야말로 상대의 자존심에 가하는 가장 치명적인 일격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동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상대는 패닉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공들여 쌓아온 지배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회색 돌 그레이록 기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아이 문제나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르시시스트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기법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줄 것입니다. 흔히들 예의를 갖추면 관계가 원만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에게 예의는 그저 공략하기 쉬운 약점이자 당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라는 초대장일 뿐입니다. 회색 돌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가에 흔히 널려있는 평범한 돌멩이를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감흥도 없고 말을 걸거나 싸울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죠. 대답은 최대한 짧게 하세요.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의 일상을 공유하지도 말고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지도 마세요. 목소리 톤은 감정의 동요 없이 최대한 무미건조하고 단조롭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나르시시스트가 헤어지더니 몰골이 말이 아니네라며 당신을 자극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겠지만 회색 돌은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견은 잘 들었어.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조종자에게 이런 반응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에게서 그 어떤 감정적 먹잇감도 찾지 못한 채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감정을 숨기는 건 반쪽짜리 노력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비워냄은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흔히들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지만 집에 돌아와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직감이 놀라울 정도로 예리합니다. 무관심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미세한 긴장감까지 귀신같이 알아차리죠.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다는 말은 흔한 착각입니다. 시간은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때만 비로소 약이 됩니다. 먼저 자신의 신체 반응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왔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겁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나요? 여러분의 과제는 이 반응을 의식적으로 늦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 깊게 10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스팸 문자나 지루한 업무 보고서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자극을 받아도 아드레날린이 솟구치지 않도록 신체를 길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무관심이 연기가 아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감정적 차단을 시작했다면 이제 나르시시스트적 분노라는 현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곤 하죠. 흔히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상대가 그냥 포기하고 떠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공급받던 감정 에너지가 갑자기 끊기면 나르시시스트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자신의 장난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당신을 도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대놓고 모욕을 주거나 협박을 하고 지저분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방어벽을 무너뜨려 아주 작은 감정이라도 끌어내는 것. 분노든 공포든 상관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들의 이런 격렬한 분노는 당신의 무시 전략이 완벽하게 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이 시기에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며 어떤 도발에도 절대 응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답변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모든 노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완벽한 디지털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무시는 그에 걸맞게 철저하고 스마트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런 착각을 하곤 하죠. 전부 차단해버리면 내가 아직 화가 나 있거나 미련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의 쿨함을 증명하려고 메신저 하나는 남겨두거나 SNS 팔로우를 유지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당신이 남겨둔 그 작은 틈새는 상대방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든 메신저와 SNS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메일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리세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집 안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는 도둑을 위해 창문 하나를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반드시 그 창문을 통해 당신의 삶에 다시 침입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차단은 당신의 화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정서적 위생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내다 버릴 때 쓰레기에게 화를 내지는 않죠. 그저 내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치울 뿐입니다. 전면적인 연락 차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당신의 소중한 공간을 정화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디지털 디톡스를 넘어선 완벽한 차단은 소위 플라잉 몽키, 플라잉 몽키스라 불리는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심리학에서 플라잉 몽키란 나르시시스트의 수하들을 뜻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정보 수집이나 조종을 위해 이용하는 친구, 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을 말하죠. 흔히 가해자 본인은 차단하면서도 그의 친절한 어머니나 공통된 지인과는 연락을 이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의상 주변 사람들과는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들은 의도치 않게 당신의 정보를 그에게 흘리거나 반대로 그의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달하는 창구가 됩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이런 식입니다. 그의 형제나 자매가 연락해 그 사람 정말 반성하고 괴로워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라며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이런 순간 당신의 방어벽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완벽한 관계 단절을 위해서는 모든 플라잉 몽키와도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만약 이 요청을 무시하고 당신의 경계를 침범한다면 그들 역시 차단해야 합니다. 사회적 체면보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거리두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러분의 온라인 행동 양식입니다. 아무리 상대를 무시하려고 해도 대외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 효과는 사라집니다. 외로움에 관한 슬픈 글귀를 올리거나 반대로 과하게 즐거워 보이는 사진을 올리면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건 순진한 착각입니다. 흔히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정체 모를 꽃다발 사진을 올리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건 여전히 당신이 그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의 반응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그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증거니까요. 진정한 무시는 완벽한 침묵입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SNS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업무, 풍경, 취미 같은 일상적이고 중립적인 내용만 공유하세요. 이별을 암시하거나 배신을 논하는 철학적인 문구는 절대 금물입니다. 상대는 분명 가짜 계정을 동원해 당신의 페이지를 몰래 훔쳐볼 겁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눈물이나 억지스러운 행복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완벽히 차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2법칙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나 자신이 스토커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디지털 진공 상태를 만든다는 건 상대의 삶에 대해 그 어떤 정보도 모르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SNS 스토리를 한번 훔쳐보는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 누구랑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제 발로 걸어가 독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상대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회복 과정은 다시 0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뇌 속에서 중독을 일으키는 신경회로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담배를 끊은 사람이 그냥 손에 쥐고만 있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별 후 자신의 삶을 과시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들의 SNS에는 보란듯이 행복해 보이는 일상과 새로운 연인과의 완벽한 모습이 가득할 겁니다. 이건 철저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연출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을 휘두를 권력을 주지 마세요. 상대의 프로필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엄격히 금지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그의 소식을 절대 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세요. 오직 완벽한 단절만이 독소 가득한 애착으로부터 당신의 뇌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력한 규칙은 바로 패턴의 파괴와 예측 불가능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통제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안다고 굳게 믿고 있죠. 당신의 습관과 약점, 평소 이동 경로까지 이미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아주 예측하기 쉬운 존재인 셈입니다. 여기서 흔히들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저 숨어서 조용히 지내면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너뜨리려면 그들이 짜놓은 시나리오 자체를 망가뜨려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가 당신이 매주 금요일마다 가는 카페를 알고 있다면 당장 장소를 옮기세요. 퇴근길 경로를 바꾸고 그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공부나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 심지어 대화 방식까지 변화를 주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근황을 캐내려 할 때 그가 마주하게 될 건 오직 알 수 없음 뿐이어야 합니다. 다 읽은 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혀 모르는 타인처럼 느껴질 때 그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의 통제권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들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들은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의외의 상황을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법적 문제나 가족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연락을 유지해야 할 때 예측 불가능성은 아주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특정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항상 같은 버튼을 누릅니다. 지난 수년간 그들은 이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손쉽게 얻어왔죠. 흔히들 중요한 요청에는 즉각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책임해 보일까봐 두려워하곤 하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답변의 시점과 속도를 결정할 권리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상대의 패턴을 깨뜨리는 좋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동재산 문제로 공격적인 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은 당황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5분 만에 감정이 섞인 답장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행동하세요. 메일을 읽으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내뱉으세요. 답장은 정확히 48시간 뒤에 보냅니다. 내용은 느낌표 하나 없는 아주 짧고 건조한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의도적인 시간 지연과 차가운 말투는 상대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적인 폭발을 기대하며 이틀 밤낮을 기다렸지만 정작 받은 것은 무미건조한 사무적 답변뿐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상대가 가진 전능함의 환상을 산산조각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패턴을 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관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는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의 90%가 빠지는 함정이죠.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가 심어준 심리학적 미신 때문에 제대로 헤어지려면 반드시 마지막 대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오해를 풀고 서로를 용서한 뒤에야 비로소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이러한 심리를 완벽한 덫으로 활용합니다. 마지막 대화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몇 달씩 시간을 끌거나 반대로 그 만남을 이용해 당신을 다시 관계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뻔한 수법이죠.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짐도 돌려주고 사과하고 싶어 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그곳에 진실한 대화는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교묘한 조종과 비난, 그리고 가스라이팅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패턴 파괴는 그 만남 자체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로 하든 혹은 침묵으로 보여주든 당신은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난 네 사과도 마지막 대화도 필요 없어. 내 물건은 그냥 버리든가 택배로 보내. 기억하세요. 관계의 마침표는 상대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찍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참여 없이 말이죠. 패턴 파괴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핑을 보내거나 후버링, 즉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려 하는 시기죠. 한동안 잠잠하다가도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당신을 다시 자기 삶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할 겁니다. 흔히들 그가 돌아오면 아, 드디어 내 소중함을 깨달았구나 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는 그저 배가 고픈 것뿐이에요. 새로 찾은 먹잇감이 마음대로 안 되거나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는 당신의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 온갖 창의적인 수법을 동원할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이런 식이죠. 한밤중에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나 지금 응급실이야. 너무 힘들어. 나한테 남은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니면 예전에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며 우리 이때 참 행복했는데 기억나? 라며 감성을 자극하기도 하죠. 이럴 때 당신의 본능은 요동칠 겁니다. 도와주고 싶거나 안쓰럽거나 혹은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당신에겐 새로운 철칙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마세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마십시오. 설령 그가 지금 당신의 집 문 앞에 서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가 가장 즐겨 써먹던 구원자 프레임이라는 패턴을 완전히 박살내는 중입니다. 당신이 그의 비극적인 연극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는 깨닫게 될 겁니다. 예전에 당신의 마음을 열었던 그 낡은 열쇠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침묵의 기술, 그 네 번째 규칙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모든 관심을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무시는 상대가 망가지길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수동적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의 과정이죠. 흔히들 무시를 단순한 기싸움이나 입을 닫는 게임 정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고통받기를 바라며 침묵을 지키는 동안에도 당신의 에너지는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상상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잘못된 행동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은 끊었지만 친구들과 모여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괴로워할지 온종일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무시가 아니라 착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상대에게 퍼부었던 에너지를 완전히 회수해서 오직 나의 삶을 창조하는 데 쏟아부을 때 시작됩니다. 타인에게 기대했던 대접을 이제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당신의 건강과 커리어, 그리고 배움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새로운 프로젝트와 일상으로 머릿속을 촘촘하게 채워나가세요. 나르시시스트가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단 한 뼘도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단단한 심리적 경계선이 생기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이 경계선을 무너뜨려 상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말랑한 찰흙처럼 만들어버리죠. 흔히들 그 사람만 인생에서 치워버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지만 그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내 안의 경계선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가해자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될 뿐이니까요. 이제 무시의 기술은 나를 지키는 일상의 필터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직장 동료가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려 한다면 예전처럼 참고 견디지 마세요. 즉시 회색 돌그레이록 모드로 전환해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겁니다. 구태여 변명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더 이상 모두에게 친절하고 만만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 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썼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도 제대로 소화해내기만 한다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대화 몇 마디만으로도 상대가 독이 되는 사람인지 단번에 알아채는 슈퍼파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단계에서 많은 분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수심 때문에 외적인 변화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 속 환상일 뿐입니다. 이별 후에 살을 쏙 빼고 완벽하게 꾸민 모습으로 전 남자친구 앞을 보란 듯이 지나가며 후회하게 만드는 것. 흔히 리벤지 바디라고 부르는 이 모습은 사실 여전히 상대방을 의식한 행동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진짜 치유는 훨씬 더 고요하고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거예요. 집에서 낡은 잠옷을 입고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다가 문득 내 마음이 너무나 평온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죠. 더 이상 불안감에 속이 뒤틀리지도 않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싸움을 걱정하지도 않으며 메시지 알림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도 않는 상태 말입니다. 두려움 없이 누리는 이 고요한 일상의 기쁨이 여러분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 겉모습을 꾸밀 필요는 없어요. 오직 나 자신의 편안함과 건강을 위해서만 스스로를 가꾸세요. 당신이 되찾은 이 내면의 평온함은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지 기반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대상을 고립시키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기댈 곳을 없애버리곤 하죠. 흔히들 집안일은 밖으로 알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규칙은 가해자에게만 유리할 뿐입니다. 이제는 주변 인간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난 없이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 2~3명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전 연인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몰려올 때 그 사람이 아닌 미리 정해둔 지인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인은 여러분이 겪었던 고통을 상기시켜주며 다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거죠. 반대로 다들 그러고 살아. 네가 좀 참지 그래. 혹은 너도 잘못한 게 있겠지 라며
여러분의 경험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과감히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조언들은 정신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지지해주고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려는 노력을 존중해주는 사람들로 곁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5번째, 가장 타협 없는 규칙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영원함의 규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해야 할까요? 답은 단 하나, 평생입니다. 인터넷에는 30일 무접촉의 법칙이라는 아주 해로운 근거 없는 믿음이 퍼져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거리를 두면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완전히 변해서 돌아올 거라는 착각이죠. 이런 헛소리는 당장 잊어버리세요. 나르시시즘 성격장애는 한 달간의 침묵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거의 치유가 불가능하죠. 만약 상대를 되찾거나 태도를 바꾸게 만들려는 전략으로 무시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차단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편도 티켓이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냉장고에서 썩어서 독성까지 생긴 음식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이 다시 신선해지길 바라며 30일 동안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실 건가요? 아니죠. 바로 영원히 내다 버릴 겁니다. 독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다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이죠. 1년 뒤든 10년 뒤든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침묵이 단순히 일시적인 화가 아니라 영원한 단절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들의 뇌는 극심한 심리적 붕괴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대들이 언제나 자신의 영향권 안에 머물며 원할 때면 언제든 다시 조종할 수 있는 예비용 자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금방 잊고 잘 살 거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물론 그는 금세 새로운 타깃을 찾아내겠죠.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당신의 존재는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완벽한 자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그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도 문득문득 떠올릴 겁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거부하고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 바로 당신을 말이죠. 비정상적인 그들의 심리 속에서 당신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됩니다. 어쩌면 몇 년이 흐른 뒤에 그가 당신을 다시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걸 확인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싶어 하는 바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완벽하고 영원한 침묵은 그의 유약한 자존감을 반복해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패배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그가 당신에게 준 고통에 대한 가장 처절하고도 정의로운 형벌입니다. 물론 이 무한한 무시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과거의 잔상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겠죠.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사무치는 그리움이 밀려오는 날도 있을 겁니다. 흔히들 착각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이토록 그립다면 그건 분명 진정한 사랑이었고 헤어진 게 실수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환상일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낸 화학적 중독 증상을 그리워하는 거니까요. 상대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줬던 그 달콤한 연극,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뇌는 참 영악해서 이런 순간마다 오직 좋았던 기억들만 끄집어내곤 합니다. 함께 떠났던 여행, 다정했던 말 한마디, 정성 어린 선물 같은 것들 말이죠. 반면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굴욕, 눈물은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자기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에게는 철저한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억지로라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질렀던 가장 최악의 행동들을 전부 적어보세요. 내게 뱉었던 모욕적인 말들과 배신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목록을 다시 꺼내 읽으십시오. 이 쓰디쓴 처방이 여러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 줄 것입니다. 저 법칙, 그리고 완전한 무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완전한 무관심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무시가 더 이상 노력이 필요한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흔히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라고들 하지만 사실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거둘 최후의 승리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치거나 누군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그런데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가 없다는 사실을요. 두려움도 분노도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죠. 그는 이제 당신에게 완벽한 타인이자 군중 속의 행인, 그저 텅 빈 존재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를 무시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기억조차 나지 않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설령 당신 곁에 없더라도 말이죠. 당신을 지배하던 그의 권력은 한 줌의 모래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영혼과 에너지, 그리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완벽하고도 눈부신 부활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은 그 어떤 매니퓰레이터도 꼼짝 못하게 만들 5가지 강력한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감정적 초기화, 완벽한 디지털 차단, 예측 불가능함,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기한 지속하는 것까지. 이 전략의 정점은 나르시시스트가 무릎을 꿇고 빌 때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의 순간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고 상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소모품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중받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알고리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규칙 중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마음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